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람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라는 롤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AWS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느 정도 우리의 컨센서스를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AWS, 람다, 키네시스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람다 콘솔을 열어보신 분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람다 콘솔을 열어보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자, 키네시스 콘솔 열어보신 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잠깐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람다나 키네시스를 활용해 보신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와 키네시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키네시스와 람다 사이에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이전이 되는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부 로직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왜 제가 내부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그걸 알고 있어야만이 실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단지 1%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실제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내부 로직을 알고 있음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간에 어찌 보면은 키네시스와 람다의 연계라고 하는 약간은 인터널한 내용을 좀 다루긴 할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람다라고 하는 거, 서버리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CPU 메모리, 다시 말해서 컴퓨팅 자원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벤트 드리븐 컴퓨팅뿐만이 아니라 HPC와 같은 분산 컴퓨팅에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거, 이건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들어온 데이터를 실제로 내가 분석하기 편한 형태로 가공을 하거나 혹은 로우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얼라인 시켜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로 우리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쭉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고 했을 때 쭉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배치형 분석입니다.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뭘까요?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 흐름, 다시 말해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잠시 동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컴퓨팅 파워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람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람다는요, 우리 보통 서버들 쓰는 것처럼 24시간 켜놓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켜놓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기반으로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일을 하라고 알려줘야지만 람다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또는 크론탭 같이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람다 콘솔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시는 게 람다 콘솔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딩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미 쓰던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람다는 실은 내부적으로는 컨테이너를 기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라이브러리는 다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같이 패키징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Bring Your Own Library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노드, 자바, 파이썬, C샵과 같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람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콘솔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코드 입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듀러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 모두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관리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EC2 같은 경우에 현재는 아워리 베이스에서 초당 요금으로 바뀌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비용이 결국에는 내 사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 얼마만큼 세밀하게 내가 이 리소스들을 얼라인 시키냐가 결국에는 리던던트한 비용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람다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 기준입니다. 실행 시간 기준으로 100ms 단위의 과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람다가 이벤트 기반 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람다를 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 전 세션을 들으시고 또는 핸즈온 랩을 해보셨으면은 람다를 이런 용도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바로 엔드포인트로 실제 그 API 게이트웨이로 REST 요청을 받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이후에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아마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람다 호출해서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라고 하는 이 큰 클라우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들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결국에는 람다를 호출할 수 있는 이벤트 소스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인프라,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용도로 람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3나 다이나모DB, 키네시스, 코그니터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와 연계해서도 람다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S3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내가 필요한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겠죠. 제가 뭐 키네시스는 제가 현재는 언급을 안 했지만 이러한 키네시스와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람다가 직접 데이터를 풀링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통해서 람다는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제공하는 결국에는 뭐냐? 컴퓨팅 자원인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서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의 원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에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흐름에 이 긴 흐름에서 일정 부분을 딱 잘라서 나의 서버리스한 이 컴퓨터가 필요 없는 이 람다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업무가 예를 들면 데이터 변환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프로드 디텍팅, 예를 들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찾아내는 용도로도 이런 것들을 컴퓨팅 파워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버리스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는 때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데이터 저장소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람다를 통해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크게 보면은 람다를 호출하는 방식은요 2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벤트를 이렇게 람다를 호출하는 거예요. 직접 호출하는 푸시 모델이 있고요. 또는 람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풀링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2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푸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비동기적인 방식으로 푸시 모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기적인 방식으로 푸시 모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키네시스나 다이나모DB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풀링해서 처리하는 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동기 모델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동기 모델이면 패러럴리즘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모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지는 바로 오늘 세션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알고 바로 제가 이 실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네시스입니다. 키네시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원본으로부터 스트림이 들어와요. 그럼 어디 데스티네이션까지 가겠죠. 그 전에 먼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키네시스에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흐름을 잠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파이어 호스입니다. 저희는 S3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기까지 그 단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원본이 스트림이 됐던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간에 데이터를 발생시키면 그걸 그대로 S3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바이오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바이오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일정한 공간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날리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한 데이터 분석 방법인 쿼리를 날려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키네시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요, 듀러빌리티, 내구성입니다. 지금 키네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잠시 보관하는 통이 되는 건데요. 이 보관하는 통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 가용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가용 영역에 세 개의 가용 영역에 복사본을 저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소실할 확률이 굉장히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키네시스 역시도 여러분들이 서버를 뭐 만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서버리스 기반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와 키네시스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키네시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잠시 머무르는 저장소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뒷단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왠지 Q와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람다 펑션이 별도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키네시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걸 이터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터레이터는 서로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 하겠다. 즉 하나의 람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다수의 컴퓨팅 파워들을 붙여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함에 있어서 다수를 병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나모DB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싱글 밀리세컨드 정도의 레이턴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들어온 걸 즉각적으로 DB에 넣고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들어오는 거는 일부 데이터를 첫 번째 람다 펑션에서 약간 편집을 해서 다이나모DB에 넣고요. 원본 자체는 S3에 전체 풀 텍스트 레코드를 넣는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아주 실시간성으로 돌아가는 람다 펑션 하나 만들고 다른 람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일정 수준으로 해서 어그리게이션, 다시 말하면 카운트를 센다거나 혹은 평균을 잰다거나 하는 형태로 어그리게이션에서 일레스틱 서치라고 하는 여러분 익숙하신 로그 분석 도구에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좀 더 레이턴시가 떨어지겠죠. 어그리게이션이 돌려야 되니까요. 얘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감에 있어서 전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벽한 병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키네시스를 이용하고 람다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람다 코드가 실행이 됨에 있어서 호출되는 예를 들면 데이터 레코드 셋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같은 데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에러에 대해서 확인하고 디버깅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키네시스와 람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림이죠.
스트림을 저장할 곳을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네시스는요, 내부적으로 다수의 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드라고 하는 게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샤드는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데이터는 초당 1메가, 그리고 TPS, 즉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는 초당 1000개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람다가 데이터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읽는 거는요 2메가고요. TPS 기준은 5개입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들어올 때 플렉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트림 통을 한번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러면 샤드 하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메가, 2메가 가지고 어떻게 대용량의 데이터,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미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샤드에 묶음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샤드를요 늘려버리실 수도 있고 줄여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13시까지는 샤드가 늘어나고 있죠. 왜? 들어온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들어온 데이터가 없어지면 샤드를 줄여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샤드를 가지고 스케일링하는 구성 자체는요, 현재는 오토 스케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직접 손으로 늘려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을 절대 쓸 수가 없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WS의 키네시스를 사용하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투자해서 샤드 자체를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오픈 소스를 좀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GitHub나 이런 쪽에서 그런 코드를 가져와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활용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스트림 자체를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때는 늘려주고요. 데이터가 안 들어올 때는 줄여주는 형태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키네시스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용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레이트나 데이터의 볼륨, 나가는 데이터의 레이트와 볼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24시간 동안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냥 24시간 동안 저장이에요. 24시간이 넘어가면 데이터 버려버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24시간을 일주일까지 늘려줄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샤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샤드에 넣을 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특정 유저의 액티비티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을 해야 돼. 왜? 그 사람의 프루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샤드를 내가 병렬로 확 늘려버렸어요. 데이터는 2분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시순서대로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스트리밍 맵 리듀스라고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말씀하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파티션 키를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티션 키를 지정을 해주면, 다시 말하면 파티션 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코드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필드에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고, 뭐 트랜잭션 발생한 시간, 액티비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그 유저 아이디에다가 파티션 키로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샤드를 선택하게 할 때 MD5 해시를 돌리거든요. 근데 동일한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하면 동일한 샤드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사용자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그 사용자의 시순서에 의한 액티비티를 완전하게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한쪽 샤드의 데이터가 몰려버리는 하키 이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보낼 때요, 그때 이제 선택하는 방식인데, 샤드가 늘어나면은 병렬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도 만드실 수가 있고,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리밍 맵 리듀스 형태, 즉 파티션 키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 키네시스를 운영하고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마도 대부분은 매니지드 버퍼, 즉 파티션 키를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샤드를 늘렸을 때 병렬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스트리밍 맵 리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패턴이나 데이터에 생성되는 패턴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샤드의 개수 자체는요. 그 지금 제가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넣어놓은 것처럼 계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키네시스를 만드는 화면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키네시스 스트림 샤드 몇 개 쓸지 생각해서 키네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람다 함수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람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분석에 대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생각으로 CPU를 더 많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람다의 콘솔을 갔더니 CPU를 설정하는 화면 없고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를 설정하는 화면만 있습니다. 람다는요. 메모리를 많이 주시면 CPU도 많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주는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 실시간 처리하게 되면요. 람다 함수에서 하는 역할은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파싱을 많이 하세요. 그럼 당연히 메모리 많이 쓰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CPU 바인드 잡들이 돌아가는 경우들, 예,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를 좀 많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고려해서 이 사이즈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레이턴시와 컴퓨팅 파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람다 함수의 최대 타임아웃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상은 람다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어떻죠? 람다 함수가 지금 내가 행위의 당사자로서 키네시스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죠. 그래서 키네시스 스트림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람다 함수를 생성을 해서 키네시스에 그 할당을 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권한은 할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트라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도 키네시스와 람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개발을 하셨어요. 테스트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운영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데드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와서 뒷단에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익셉션 선언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람다는 계속적으로 리트라이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데이터가 키네시스에서 소실되는 디폴트 값이 하루라 그랬죠. 24시간. 24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리트라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네시스에 있는 스트림을 가져와서 람다로 처리를 할 때는요. 무조건 익셉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특정 레코드를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람다 함수 자체는요 스테이트 리스예요. 그래서 그 안에 특정 뭐 스태틱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람다는 키네시스에 있는 저장소의 데이터를 읽어서 변환하거나 내가 필요로 한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뒷단에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혹은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람다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파일 시스템의 파일을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템프 디렉토리에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조작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컨테이너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람다 자체는 스테이트 리스라는 걸 명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 거 코드를 한번 보시죠. AWS SDK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선언한 문서고요. 그 다음에 DB 커넥션 하기 위해서 선언한 문서거든요. 보면 람다는 자체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로 그걸 받아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보시면은 이벤트 핸들러 바깥쪽에다 제가 이러한 요소들을 좀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밑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오더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메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배치 사이즈를 2메가로 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10메가 데이터를 로딩을 한 다음에요. 람다 함수를 5개를 패러럴하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실행은 시퀀설하게 시킵니다. 즉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RDBMS에 액세스하기 클라이언트를 선언한다거나 NoSQLDB를 액세스하기 클라이언트를 선언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핸들러 바깥에다 이거를 넣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사용을. 예. 그래서 구현을 하실 때 아마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커넥션 재사용을 위해서 외부 인터페이스 하는 경우에 좀 핸들러 바깥에다 선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람다 함수 생성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자, 너는 이 람다 함수는 키네시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게 바로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 이름만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키네시스 스트림이 있고요. 람다 함수가 있을 거예요. 람다 함수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할 겁니다. 그 레코드의 개수, 그게 바로 배치 사이즈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런데 내가 선언한 배치 사이즈보다 때에 따라서는 적은 수의 레코드가 처리될 수도 있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6메가의 제한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배치 사이즈를 선언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드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의 개수 있죠. 데이터의 개수가 배치 사이즈보다 작으면요. 당연히 여러분의 실제 배치의 사이즈는 현재 실제 어베일러블한 레코드의 숫자가 되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람다가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페이로드의 크기. 예, 레코드를 막 넣었는데 이게 너무 커서 10메가예요. 람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못 받아들입니다. 예, 람다는 페이로드 실제로 페이로드에 넣어서 뒷단에 핸들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6메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배치 사이즈나 레코드 어베일러블스가 훨씬 더 높더라도 6메가라는 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종속이 되게 됩니다. 뭐 데이터 소실이 일어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 데이터 잘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배치 사이즈를 여러분이 선언한 거 그 자체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큐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있는지 또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있지만 페이로드 레코드에 들어가 있는 페이로드 사이즈가 너무 커서 6메가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역시도 람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벤트 소스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람다 함수가 키네시스 스트림 샤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하는데 어느 데이터에서부터 읽어서 처리할래라는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다 콘솔에 있는 설정인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보면은 트림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과거 데이터부터 현재 데이터까지 순서대로 처리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라스티스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최신 데이터에서 과거 데이터로 역으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at timestamp라고 하는 거는 특정 타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람다에 대해서 몇 가지 내부적인 아키텍처, 키네시스에 대한 내부적인 아키텍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키네시스와 람다 사이에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데이터가 처리되는 단계는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첫 번째는 키네시스로부터 데이터를 풀링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풀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람다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람다가 실행되는 과정이 바로 람다 인보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링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든지 샤드 기준입니다. 샤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람다의 페이로드 크기는 6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람다를 뒷단으로 연결했을 때 데이터를 풀링하는 맥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맥스 사이즈는 10메가거든요. 그래서 레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선언한 배치 사이즈가 보다 더 크게 일단 데이터 최대한 많이 읽습니다. 그의 캡 자체가 최대값이 데이터의 레코드의 숫자로는 10,000개, 사이즈로는 10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스트리밍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샤드에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다 읽어오기 위해서 키네시스와 람다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무조건 다 읽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비었어요. 제가 다 읽어왔기 때문에 그럼 스트림 비겠죠. 비게 되면 다음번에 풀링해서 들어오는 이 풀링 인터벌 주기 자체는요.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다시 또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비워버렸다고 하면 250ms 이후에 다시 스트림으로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50ms입니다. 오늘 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리인벤트 세션에서도 이런 내용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은 람다 함수 호출해야 되죠. 뭘 하냐면 펑션 파라미터를 호출하는데 이게 뭐냐? 람다는 내가 하나를 만들었지만 샤드가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개의 인스턴스일 수 있잖아요. 또는 데이터의 크기를 보니까 배치 사이즈 이상의 데이터가 지금 스트림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후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먼저 람다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람다 코드나 이런 거 가져와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요. 10메가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뭐 200개 정도 되는데 각각이 뭐 한 20개씩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200개로 선언했으면 한 2메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10메가를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10메가가 리드가 됐으니까 10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에 다니는 10메가를 2메가 단위 쪼갭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 페이로드에 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 5개의 람다 펑션이 준비가 된 거잖아요. 병렬로 돌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싱크로너스리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받아야 돼요. 즉 5개를 만들어 놓은 건 만들어 놓고 병렬로 이건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하나가 실제로 람다 함수 호출하고 리퀘스트에서 리스판스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오더링 자체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은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nLeast Schemat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키네시스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람다가 키네시스에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람다는 어찌됐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호출이 되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근데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이 싱크로노스리 호출이 되죠. 하나의 샤드에 대해서는 병렬 샤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셉션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는 점점 쌓이고 있는 거고요. 람다는 계속 리트라이하고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시 좀 집중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샤드를 기반으로 한 처리는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구현을 할 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람다 펑션 키네시스 선언하고 람다 펑션까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샤드당 초당 2메가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이징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샤드의 개수 곱하기 2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샤드의 개수 곱하기 여러분들이 배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의 개수예요. 그렇게 해서 리얼한 그 람다 펑션의 그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레이턴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배치 사이즈를 튜닝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딱 라이트 웨이트로 해서 튜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는 람다 펑션의 메모리를 더 할당한다. 다시 말하면 CPU 파워를 더 할당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샤드를 늘려서 병렬성을 확보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키네시스 특징 자체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특정 시간 동안 담아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읽어드리는 게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소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고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리트라이와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결국
데이터를 꼭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 처리에 대한 중요성하고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연속성을 고민하셔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리트라이 로직, 에러 핸들링 로직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익셉션에 대해서 이미 내가 놓은 익셉션이라고 하면은 1차적인 에러 핸들링을 그 코드 안에서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타이밍 이슈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과 같이 동작하는 코드라고 하면은 타이밍 이슈로 인해서 잠시 동안 데이터를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에러 핸들링 및 리트라이 로직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리트라이 로직을 넣어주실 때는요. 백오프를 할 때 예를 들면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한다. 이거보다는 1초 후에 리트라이 한번 해보고 1초 후에 리트라이 했는데 좀 안 된다고 하면은 한번 2초, 4초 하는 형태로 리트라이 로직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샤드의 아웃풋 2메가는요. 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터레이터를 여러 개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람다 펑션 여러 개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메가의 스로프에 걸려가지고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라이 로직을 주실 때는 꼭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수로 이렇게 뭐 1초 기다렸다가 뭐 2초 기다렸다가 4초 기다렸다가 8초 기다렸다 한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스로틀링을 좀 걸어주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계속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연속성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리트라이를 통해서도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다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남길 수도 있고요. 별도의 데드레터 큐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해당 레코드를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오프라인에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레코드. 혹은 디버깅 용도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서 이 스트림 데이터, 즉 레코드를 하나하나 처리할 때 익셉션을 처리하는 로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데모를 하나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샵 AWS 데브데이라고 하는 트윗을 하나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자, 한번 넣어주시죠. 제가 그 키네시스에다 이제 데이터를 쏘는 어플리케이션은요, 제 로컬 머신에다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썬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키네시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 키네시스의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그 SDK 자체가 자바하고 C 계열밖에 없어서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쏘려면 무조건 자바나 C 계열의 언어만 써야 되나요? 얘기하는데요. AWS SDK 이용해서 데이터 쓰시면 됩니다. 자, 헬로 AWS 데브데이 누가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쓸게요. 트윗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AWS 데브데이 한글로 넣게 되면 제가 인코딩을 이렇게 걸어놔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키네시스를 통해서 데이터는 저는 다이나모DB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지금 데이터 지금 쌓이는 거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꿈꾸는 소녀님, 예, 경공이님도 감사하고요. 샴푸님도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춰놓고. 레이턴시가 거의 실시간이죠. 당연히 키네시스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 정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PC가 트윗을 크롤링을 해가지고 크롤링된 데이터를 키네시스로 넘기게 돼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람다 함수에서는 그 키네시스 스트림에 되어 있는 트윗 자체는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사용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텍스트 자체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유저 아이디나 뭐
그 타임스탬프, 실제 텍스트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만 추출해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다이나모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스트림에다 제가 파이오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이오스를 하나를 연계를 시켜놓은 다음에 실제 발생하는 레코드 셋의 완벽한 풀 텍스트는 S3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내부 구조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도록 하시죠. 실제로 키네시스 스트림은 보시면 데브데이 코리아, 데브데이 2017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제가 키네시스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예, 키네시스의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설정들이 보이는데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샤드의 개수가 눈에 보이죠. 지금 샤드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텐션 피리오드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머무르게 할 거냐는 건데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7일까지 여러분들이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람다의 로그들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네시스 스트림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는요. 람다 함수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자, 설정은 눈에 딱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배치 사이즈를 25개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리얼 배치 사이즈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빈도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스트림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을지 리소스 주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셉션 핸들러, 죄송합니다.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예. 이벤트를 받아들였을 때 그 이벤트에 있는 레코드를 가져온 다음에 그 레코드 자체를 잘게 쪼갭니다. 그 레코드의 각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잘게 쪼개고 다이너모 DB에다 그냥 푸시켜버리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코드라고 보실 수 있죠. 더불어서 저는 이 키네시스 스트림만 쓰는 게 아니라 바이오스를 이용을 해서 전체 풀텍스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자, 바이오스고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자체가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도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는 그냥 바로 S3에 저장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한번 S3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어디다 저장을 했냐면 데브데이 2017 코리아 트윗이라고 하는 버킷에다 저장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데이 2017 코리아 트윗 그리고 2017년에 최신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송한 데이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풀링하는 인터벌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250ms 정도 되죠.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60초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60초간 모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풀링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배치 사이즈를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동작하는 배치 사이즈, 배치의 용량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왜 데이터가 적게 들어왔을 때 배치 사이즈가 줄어들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배치 사이즈가 늘어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코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할당할 리소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 사이즈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밖으로 보일 때는 늘어나게도 보이고 적게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쪼개져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를 굉장히 잡아줄 때 중요한 거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샤드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읽어드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결국에는 2메가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터레이터를 많이 설정을 했어요. 람다 펑션을 많이 붙여버린 거예요. 각각 용도는 다르겠죠. 어디서 버틀이 걸릴까요? 리드하는 2메가에서 걸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레이턴시를 짧게 가져가는 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요구사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과 니어 리얼타임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에 돌릴 거, 물론 키네시스의 장점은 하나의 샤드에 대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옆에 있는 개발자에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직접 선에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렬성을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예지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처럼 S3로 데이터를 적재를 해버린 겁니다. 원본 데이터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레이턴시를 두고, 파이오스니까 60초 레이턴시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 S3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를 통해서 직접 쿼리를 날리실 수도 있죠. 그렇게 데이터 분석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아카이빙도 할 수 있고요. 원본 데이터를 오랫동안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안 요구사항에 의해서 절대 변조가 안 되도록 글레이시어에 놓고 봉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지만 리얼타임과 니어리얼을 나눠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요. 니어리얼에 대해서는 좀 더 레이턴시를 갖고 분석을 하자. 특히 S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과 굉장히 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저희 그 마이스콜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로라라고 있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 S3로부터 데이터를 바로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해서 편한 RDB MS 쿼리로 분석을 하세요. 또는 EMR, EMR에서 S3 데이터 가져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하드웨어 데이터 넘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넘겨놓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RDBMS나 EMR 쓰게 된다면은 배치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치형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레스틱 서치를 붙인 다음에 키바나 대시보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니어리얼로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드시프트와 같은 DW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키네시스와 람다에 동작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키텍처의 컨셉을 가져갈 때 리얼타임이냐 니어리얼이냐, 그리고 이렇게 니어리얼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분기시킬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샤드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 조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람다가 실행되는 거에 대한 디버깅 로그를 남기고 뿐만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읽어오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실제 처리한 데이터의 현재 시간의 차이점,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소실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소실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람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호출이 되는지, 실행 시간 얼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능에 맞게끔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혹시 엑스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WS 엑스레이라고 들어보셨겠죠? 람다를 가지고 디버깅을 하면은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실제 라운드 트립 타임을 각각의 리소스별로 얼마만큼 걸렸는지를 체크하고 어떤 파라미터가 호출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콘솔.out으로 다 찍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개발자분들은 그런 형태로 분석하는 게 맞죠. 그와 함께 엑스레이라고 해서 그런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라든지 라운드 트립 타입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제공합니다. 일종의 APM 솔루션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람다와 키네시스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아키텍처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 람다 역시도 CPU와 메모리죠. 컴퓨터입니다. 이거 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서버리스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장점일까? 결국에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방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이에요. 더불어서 코드를 작성할 때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나 혹은 HPC 기반의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멀티스레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CPU가 여러 개 있는데 CPU 파워 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멀티스레딩 코딩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버리스의 새로운 화두로서 이러한 빅데이터성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화두를 좀 던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맵 리듀스는 이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만한 게 들어왔어요. 매퍼가 어떻게 하죠? 데이터 자릅니다. 네, 잘라서 집어넣고 리듀스가 뭐 합니까? 그거 나한테 할당된 영역만 읽어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리절트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매퍼와 리듀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고요. 저희 예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람다 코드 자체도,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 자체도 인풋 버킷에 원본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코드 같은 걸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컴피그 파일에다가 그런 인풋 파일의 위치를 쭉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실행하게 되면요, 람다 펑션이 하나씩 돌면서 매퍼가 로딩이 되고 S3를 읽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다른 이제 중간에 스테이징 잡에다 넣어놓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리듀서가 동작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 자체를 계속적으로 S3에 저장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건 아니고, 얘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전에 보셨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는요, 테이블은 두 개입니다. 랭킹스 테이블과 유저 비지트 테이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랭킹스에 대해서 스캔을 한번 해보고요, 셀렉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유저 비지트에 대해서는 어그리션 쿼리를 돌렸으니까 썸이나 카운트를 한번 재본 겁니다. 이렇게 재봤을 때 결과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스캔 같은 경우에는 39초, 그리고 셀렉트는 47초, 이전에 보셨던 굉장히 크죠. 126.8기가짜리에 대해서는 한 200초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레드시프트나 EMR 하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프레스토나 임팔라를 올리는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두용 그 EMR 클러스터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을 한번 보시죠. 이거 돌리는데 딱 11센트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도입한 고객이 계십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고객은요, 페니메라고 하는 고객인데요. 저도 익숙하지는 않은데 제가 밑에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페니메는 프레디 맥과 더불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 담보 금융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듭니다. 예측을 위한 모델들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HPC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후화되어 있는 HPC 인프라 자체를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직접 고민하신 겁니다. AWS 제공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직접 고민해서 만들어내셨고요. 2016년도에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드셨고 2017년도에 실제 그 프로덕션 금융 모델을 올려서 분석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은 모델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한 달 정도가 걸렸고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당연히 수초 만에 구성이 끝났었겠죠. 그래서 실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2000개의 람다 펑션이 컨커런트로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부하에 따라서 15,000개까지 늘어나는 형태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천만 건의 모기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키텍처를 잠깐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웹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지만 좀 재미있는 내용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버 리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 EC2 인스턴스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즉, 이 EC2 인스턴스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드린 거는 람다가 S3를 직접 호출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서 매퍼가 편집한 다음에 데이터를 쪼개놓는 형태였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S3에 너무 빈번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EC2에다 올려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최종 변환까지 맞춰놓고 S3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있고 사례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오픈 소스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첫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파이웬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2,800개 정도를 동시 실행해서 한 60기가에서 80기가 정도의 뭐 리드 라이트 뭐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뿐만이 아니라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분산 컴퓨팅, 램 리듀스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걸 하더라도 람다는 5분 이상 돌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800개를 동시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카운트를 만들면 람다 함수를 1초에 동작시킬 수 있는 컨커런트 개수는요 100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작을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 서비스 티켓을 오픈을 해서 그게 소프트 캡이거든요. 이 캡을 인크리즈하는, 리밋을 해제하는 요청을 좀 해주시면 이런 예제를 테스트하고 프로덕션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조금씩 요약을 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은 키네시스와 람다였죠. 그리고 키네시스로 들어온 데이터를 람다가 어떻게 읽어가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된 내용은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익셉션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명심해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 자체도 무조건 리얼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샤드에 내가 병렬성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병렬성을 주는 것보다는 니어리얼과 혹은 배치성 데이터를 분리를 시켜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는 건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아키텍처가 최적일지 기술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서버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분산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데모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리얼타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이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그 소스 코드가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윗을 키네시스로 보내고 그걸 다이나모의 DB에 저장하는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바이오스를 붙여서 S에 저장한다거나 애널리티스를 붙여서 거기에 쿼리를 날려서 분석을 해본다거나 혹은 그 내에서 얼럿을 발생시킨 다음에 SNS로 그 얼럿을 나에게 피드를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확장들을 시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 실시간 분석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버리스 기반의 맵 리듀스 아키텍처는 지금 밑에 나오는 Git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은 정말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실습 예제들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제 말이 조금 빠른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내용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한 20분 정도 여기 더 머물면서 아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